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런 크나큰 영광을 얻게 돼서 매우 기쁘면서도 좀 부담도 되고 저는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박하고 작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최근에 고민해보고 또 앞으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작은 아이디어의 싹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오늘 이야기는 우선 간략하게 문제제기, 언어 현상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 그 5가지 언어 현상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어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이론이나 도구는 이제 베이지안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부분에서 베이지안 추론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네 번째 부분에서 이러한 베이지안 추론의 이론을 그 언어 현상에 적용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5번째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생각할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언어 현상은 5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림수 표현 남짓입니다. 이것이 기성세대는 어떤 기준 수량보다 약간 넘는다, 초과한다라는 의미인데, 젊은 세대는 넘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이렇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기성세대는 굵다, 가늘다와 두껍다, 얇다를 구별해서 사용하는데, 젊은 세대는 두껍다, 얇다를 더 폭넓게 사용을 해서 두껍다, 얇다의 사용 범위나 의미가 좀 넓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색채형 형사인데, 이제 푸르다라고 하는 말이 푸르다도 그렇고 파랗다도 그렇고 블루와 그린을 양쪽을 다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푸르다는 현재도 여전히 그런데 파랗다는 좀 그린 쪽은 나타내기 어렵고 블루 쪽을 나타내는 쪽으로 의미가 좀 좁혀졌는데, 이런 의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게 세 번째 문제고, 네 번째는 의미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 중에 뭐뭐 해서 죽을 지경이다, 뭐뭐 해서 죽겠다, 죽어도 뭐뭐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표현들, 굉장히 강한 정도의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리터럴하게 축자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약간은 좀 애누리해서 그보다는 좀 더 완화된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애누리 해석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게 네 번째 문제고, 다섯 번째는 진짜나 정말 같은 그런 류의 부사입니다. 근데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하는 말이 참이라는 건 이미 전제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 같은 말인데, 한국어뿐 아니라 세계 여러 언어에서 이런 류의 말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데, 그 사용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게 5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의 수량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 때 대략 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할 때 그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뒤에 붙여서 쓰는 것을 어림수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림수 표현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립 어림수 표현인데, 한국어의 쯤, 정도, 그 다음에 약, 얼마, 영어의 about, 중국어의 조요, 따가, 일본어에 다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X라는 수량 표현과 같이 쓰였을 때 그 실제 수량이 X보다 좀 모자라도 괜찮고 넘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초과 어림수 표현은 한국어의 남짓, 여, 일본어 아마리, 중국어에도 뚜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지만 X하고 이 초과 어림수 표현을 같이 쓰면 그 X보다는 조금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달 어림수 표현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10명, 1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상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100명을 넘지는 않을 거고 100명에 약간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일본어의 치카쿠, 중국어의 찐 등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짓은 어원적으로 보면 동사 남다와 관련이 있고요, 일본어의 아마리도 동사 아마루, 남다라는 뜻의 그런 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원적으로 보면 이들이 기준 수량을 초과한다, 초과 어림수 표현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어제 모임에 10명 남짓 모였다라고 하면
어제 모인 사람의 숫자가 11명이나 12명쯤 된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어제 모인 사람이 실제로 9명일 경우에는 10명 남짓 모였다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젊은 세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좀 깜짝 놀란 건데 지금 30대나 20대 젊은 세대는 10명 남짓 모였다 그러면 9명일 수도 있고 11명일 수도 있고 넘쳐도 되고 모자라도 된다 이런 직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제가 꽤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는데 젊은 세대는 대체로 이런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최근에 몇십 년 사이에 이 남짓의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dimensional adjective 차원 형용사인데요.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두껍다와 굵다가 구별되어 사용되고 반대말인 얇다와 가늘다도 구별되어 사용합니다. 책처럼 이렇게 좀 넓적한 물체에 대해서는 책이 두껍다, 얇다 이렇게 말하고요. 회초리나 방망이나 이런 좀 원통형의 기다란 물체의 지름에 대해서는 굵다, 가늘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중국어도 구별을 하고 일본어도 구별을 합니다. 근데 영어는 구별하지 않고 thick를 한국어에 두껍다의 의미로도 굵다의 의미로도 쓰고 thin이라는 말을 한국어에 얇다라는 의미로도 가늘다는 의미로도 씁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서울대 오기 전에 전직 학교가 한양대학교인데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양대 전철역을 나가서 좀 평지를 좀 걷다가 인문과학대학으로 올라가려면 139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수업 시간에 임박해서 바쁘게 헐떡대면서 올라가는 일이 학생이나 교수나 많이 있는데요. 어느 날도 그날 아침에 수업 시간에 임박해서 저도 헐레벌떡 올라가고 있었는데 좀 약간 뒤에서 또 올라오던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한 학생이 이 계단을 4년 동안 오르다 보니까 다리가 두꺼워졌어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굵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다리가 두꺼울 수 있지? 근데 그 뒤에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다리가 두껍다, 얇다 이렇게. 그래서 두껍다, 얇다의 의미가 지금 문법이 확장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좀 그때 이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껍다와 굵다를 구별하느냐 안 하느냐는 언어 간의 차이도 있고 또 이제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여러모로 흥미로운 좀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굵다 가늘다라는 말을 모르느냐 하면 모르는 건 아니고 책을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답변을 젊은이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휘 중에도 이제 능동적인 어휘가 있고 수동적인 어휘가 있는데 젊은이들은 두껍다 얇다는 능동적인 어휘로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는 반면에 굵다와 가늘다는 이제 수동적인 어휘로만 듣고서 읽고서 이해할 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짓과 아말이라는 어림숲 표현의 의미 변화 그리고 두껍다 얇다의 의미 변화 둘 다 의미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의미의 일반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색채 형용사인데요. 지금 한글 고어가 좀 약간 깨져서 보시기 약간 불편하신 점이 있습니다만 백, 흑, 적, 황 그 다음에 이제 청과 녹을 아우르는 5가지 색채에 대해서 중세어에는 이제 아래아를 쓰는 해다, 희다, 감다, 검다, 박다, 붓다, 노라다, 누르다, 파라다, 푸르다와 같이 양성모음형과 음성모음형이 짝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중에 현대로 오면서 둘 다 살아남은 경우도 있지만 둘 중에 한쪽만 살아남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색채 좀 더 진한 색감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의 표현으로 해야하다, 해여하다, 감아하다, 검어하다, 빨가하다, 벌거하다, 노라하다, 누러하다, 파라하다, 펄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조금 형태가 좀 줄어들어서 현대어의 하얗다, 허옇다 등 이 2가지 형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색과 녹색을 아우르는 이제 파라다, 푸르다 현대어의 푸르다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파라하다, 펄어하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블루와 그린 양쪽에 다 사용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유어 색채어뿐 아니라 한자어 색채어도 아울러 쓰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청색 또는 녹색, 초록색 이런 말들이 청색은 당연히 블루만 가리키고요. 녹색, 초록색은 그린만 가리키겠죠. 그래서 아마 파레타의 의미가
블루 쪽으로 축소되는 데는 요 녹색, 초록색이라는 한자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현상은 의미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뭐 경제학에서 뭐 물가가 좀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현상, 다른 말로 화폐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언어 요소들도 어떤 의미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언어 요소의 의미 가치가 좀 하락하는 의미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종종 여러 언어에서 목격이 됩니다. 그 반대로 의미가 더 강화되고 의미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도 있긴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의미의 인플레이션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화자는 자기가 청자한테 어떤 말을 해줄 때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다. 뉴스 가치가 높다라고는 걸 좀 과장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이 있고요. 청자 입장에서는 화자가 좀 과장되게 좀 더 실제보다 좀 더 강화시켜서 말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는 좀 더 애누리해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바로 이런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이런 눈치 게임, 다이내믹이 의미의 인플레이션을 낳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너무라는 말이 원래는 과도하게라는 뜻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너무 좋아, 뭐 너무 맛있어처럼 그냥 매우라는 뜻으로 약화돼서 사용되는 일이 많이 있고요. 이거는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든 여러 언어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중에 특히 뭐 오스트레일리아 영어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단순 과거로 표현할 수도 있고 have 더하기 과거분사 완료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완료형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뭔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것에 약간 중요성, 렐러번스, 뉴스 가치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단순 과거를 쓰기보다 이제 완료형을 쓰는 경향이 있어서 완료형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청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완료형을 썼더라도 그것이 현재 가지는 렐러번스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애누리에서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뭐 일본어나 한국어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을 뭐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래서 뭐 힘들어 죽겠다 같은 극단적인 표현도 화자는 자기가 힘든 정도를 과장해서 표현하려고 하고 청자는 그걸 애누리해서 해석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나 정말요 부사입니다. 모든 발화, 모든 스피치 액트는 진실임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면 그 유명한 그 거짓말쟁이 역설이 일어나죠. 그 어떤 크레타 사람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바로 이 거짓말쟁이 역설의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만 따라서 자기가 하는 말이 참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화행에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이라는 부사를 자기가 하는 말에 덧붙이는 거는 이미 전제로 깔려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잉여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진짜, 정말 이런 말을 흔히 사용하고 한국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영어의 리얼리, 중국어의 쩐더, 일본어의 혼또니 같이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 세계 여러 언어에서도 굉장히 높은 빈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정보 가치도 없는 이런 군더더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제가 살펴보려는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로서 베이지안 통계학, 베이지안 추론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 관찰을 한다거나 실험을 한다거나 측정을 한다거나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얻습니다. 근데 이런 관찰이나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얻기 전에도 우리는 대략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짐작, 또 직관을 가지고 있죠.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이러한 사전에 어떤 실제적인 관찰, 데이터 관찰을 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사전의 믿음이나 직관 이런 것들을 사전 확률로 포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내일 눈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라고 하면 내일 눈이 올 확률을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겨울에 비해서 여름에는 그 확률이 매우 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직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전을 하나 상대방이 보여주면서 야 이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쯤 될 것 같아라고 하면 그 동전을 봤을 때 전혀 찌그러지지 않고 정상적인 동전이면 2분의 1일 것 같아라고 되게 생각할 거고요. 상당히 좀 찌그러져서 이거는 앞면보다 뒷면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되면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보다 좀 작을 것 같아라는 직관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확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개념이 likelihood라는 개념인데 이제 likelihood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의 통계학자들이 우도 또는 가능도라고 번역어로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관찰을 했는데 이런 관찰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A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얼마 될까? B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이런 거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어떤 약간 찌그러진 동전을 보여주고서 야,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제 나 잘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그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70번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야 그럼 이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은 얼마쯤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마 0.7쯤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도, likelihood에 입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물론 그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이 0.5라고 하더라도 100번 던져서 앞면에 70번 나올 수도 있죠. 그럴 확률도 있긴 있는데 예, 그것보다는 이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이 0.7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 100번 중에 70번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가설 B의 likelihood보다는 가설 A의 likelihood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현상을 낳은 여러 가설들 중에 가장 likelihood가 높은 가설을 우리가 채택을 하는 이런 식의 추론 방법을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학 중에서 빈도주의 통계학에서는 이런 최대 우도 추정을 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최대 우도 추정을 하기보다는 사전 확률을 고려해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통계학에 따르면 데이터를 관찰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전 확률에 대한 가설이 있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관찰하고 나면 이 데이터를 감안해서 그 확률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확률을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데 사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전 확률과 likelihood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양쪽에 다 이 둘의 곱에 비례해서 사후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전혀 찌그러지지 않고 멀쩡해 보이는 동전이 있는데 야 이거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쯤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아마 0.5쯤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딱 부러지게 정확히 0.5라고 단정하기는 없지만 0.5를 중심으로 한 그 언저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동전을 10번 던졌더니 동전이 7번 나왔어요. 네, 그럼 이제 10번 중에 7번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관찰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사전 확률을 업데이트해서 사후 확률을 얻어야 될 텐데 이 사후 확률을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10번 던져서 7번 나왔으니까 이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은 0.7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에 입각한 가장 정직한 솔직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로 빈도주의 통계학의 최대 우도 추정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비판을 하자면 이런 사람은 너무 좀 귀가 얇아서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2번은 좀, 내가 보기에 이거 멀쩡한데 10번 던져서 7번 나올 수도 있지 뭐. 이거 내 생각, 나는 여전히 이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을 0.5라고 생각해. 라고 사전 확률을 그냥 굳건히 고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비판을 하자면 좀 고집쟁이고 선입견이나 편견이 너무 강해서 자기의 선입견과 어긋나는 데이터가 나와도 생각을 좀처럼 고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관찰된 데이터를 고려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 수정하긴 수정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 관찰된 데이터만큼 확 수정하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작게 약간 온건하게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이지안 추론의 사고방식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먼저 데이터 관찰 이전에 선입견도 가지고 있었고 데이터도 관찰을 했는데 그래도 이 두 가지를 잘 저울질해서 그 중간 어디쯤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베이지안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동전을 뭐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져서 100번 던져서 70번, 1000번 던져서 700번이 나왔다고 하면 아무리 베이지안 추론을 하더라도 점점 0.7에 가깝게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10번은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자신의 원래 사전의 믿음을 그렇게까지 많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사전 확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멀쩡한 동전 또 약간 찌그러진 동전을 주고서 이거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라고 하면 딱 정확하게 확률이 얼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겠죠. 얼마쯤일 것 같은데 그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확률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 세 개 중에 왼쪽 그래프는 사전 확률이 그래도 0.5에 매우 가까울 것이다라는 굉장히 강한 믿음,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왼쪽 그래프가 될 거고 동전이 상당히 많이 찌그러져 있는데 이 모양을 봐가지고는 앞면 나올 확률이 높을지 낮을지조차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이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은 0과 1 사이일 텐데 그 사이에 어느 수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믿음, 확신이 전혀 없을 때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되겠죠. 근데 이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이 0.5쯤 될 것 같긴 한데 그보다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좀 온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가운데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관찰한 다음에 사전 확률과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를 종합해서 사후 확률을 얻는다고 했는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후 확률 계산에서 사전 확률의 영향은 작아지고 데이터, 라이클리후드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앞면 나올 확률을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에 대해 사전의 믿음이 0.5였다 하더라도 동전 던진 횟수가 1000번, 10,000번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고 그 앞면 나온 비율이 0.5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다면 그러면 이 동전이 공평한 동전이었을 것이라는 사전의 믿음은 폐기하고 그 실제 데이터를 더 중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빈도주의 통계학의 최대 오도 추정을 하든 베이지안 추정을 하든 그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양이 적을 때는 최대 오도 추정의 결과와 베이지안 추정의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큰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동전을 5번 던져서 앞면이 4번 나왔다. 그럼 최대 오도 추정을 하면 이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이 0.8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상식에 비춰봐도 좀 지나칩니다. 공평한 동전이라 하더라도 5번 던져서 앞면 대 뒷면이 4번, 1번, 4대1로 나오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데이터 양이 너무 이럴 때는 데이터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전의 믿음을 수정을 안 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수정하는 게 오히려 아주 합리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많고 적은 것이 베이지안 추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확률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확신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이 온건했느냐도 사후 확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전의 믿음이 굉장히 강했을 때에는 데이터 양이 웬만큼 많지 않아서는 사전의 믿음이 많이 변하지 않겠죠. 한 번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고 매우 굳게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주위에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라는 소문을 듣더라도 자기의 믿음을 별로 안 바꿀 것 같고요. 동전이 공평한 동전이라고 굳게 믿으면 10번 던져서 10번도 앞면이 나왔다 하더라도 0.5라는 믿음을 안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사전 확률에 대한 믿음 정도가 매우 약하면 사후 확률을 계산할 때 사전 확률이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데이터, 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40번 나왔을 텐데요. 노란색은 사전 확률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라이클리후드고요. 녹색이 사후 확률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전 확률이 왼쪽, 오른쪽, 가운데 세 경우에 상당히 다르지만 사후 확률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0.4 주위에 굉장히 몰려있죠. 그러니까 100번 중에 40번은 데이터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전 확률이 어땠든 사전 확률 분포가 어땠든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사전 확률의 영향력은 굉장히 작아진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양이 적은 경우입니다.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4번 나왔는데요. 근데 오른쪽처럼 사전에 아무런 믿음이 없었으면 0.75, 0.8 주위가 이렇게 꼭대기가 나타나요. 오른쪽 그림처럼. 근데 사전 확률이 0.5에 가까울 것이라는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초록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중에 4번이라는 데이터는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의 믿음이 가운데 그래프처럼 좀 0.5일 가능성이 높지만 좀 상당히 온건한 그래프였을 때는 녹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의 중간쯤으로 절충안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계학 교과서에 개론서에 나올 만한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감도 있습니다만 테넨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이지안 추론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1하고 100 사이의 정수 가운데 몇 개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제시하면서 이 내가 제시한 정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그 공통점이 뭔지 네가 답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열린 답은 아니고 30가지의 옵션을 줬어요. 홀수, 짝수, 제곱수, 세제곱수, 6으로 끝나는 수, 등등, 그다음에 소수 등등.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제시하면 아마 대부분의 피험자는 아마 홀수 이렇게 답을 할 거고요. 16, 16, 26, 46, 36 이렇게 제시하면 6으로 끝나는 수 이렇게 답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제시하면서 그 피험자의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6을 제시하면 피험자들에 따라 답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짝수, 4의 배수, 6으로 끝나는 수, 제곱수, 2의 제곱수, 10과 20 사이의 수 등 굉장히 다양한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6, 16, 8, 2, 64까지 제시하면 그 중에 많은 가설은 다 데이터와 어긋나기 때문에 다 기각되고 살아남은 가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살아남은 가설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짝수라는 가설이 있고요. 2의 제곱수라는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32를 제외한 2의 제곱수라는 가설, 이 세 가지 가설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짝수라는 가설은 사전 확률 측면에서는 가장 사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짝수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념이고 사람들이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짝수라는 가설은 지금 관찰된 데이터 16, 8, 2, 6, 14라는 데이터를 설명할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많은 짝수 중에서 유독 2의 제곱수만 지금 나왔거든요. 2의 제곱수가 아닌 수는 안 나왔고 왜 2의 제곱수만 뽑혔느냐라는 거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런 점에서 데이터와의 부합도는 높지 않습니다. 우도는 사전 확률은 높지만 우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하우 확률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32를 제외한 2의 제곱수라는 가설을 보면 이거는 반대로 라이클리후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모두 다 2의 제곱수고요. 근데 2의 제곱수 중에 지금 32는 빠졌죠. 32가 빠진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아주 맞춤형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도는 매우 높지만 그렇지만 사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2의 제곱수 중에 32만 뺀다. 이거는 별로 자연스러운 컨셉트가 아니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잘 설명하지만 사전 확률은 매우 낮아서 역시 그 둘을 종합하면 사후 확률도 낮게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2의 제곱수라는 가설은 사전 확률도 꽤 높습니다. 2를 제곱한 2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그러면 그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컨셉트죠. 짝수만큼 그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사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우도도 꽤 높습니다. 2번 가설만큼 높진 않지만 그래도 32가 빠진 거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거야 우연히 빠질 수도 있는 거고 2의 제곱수라는 그 제시된 그 숫자들의 데이터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가설은 1번 가설에 비해 사전 확률은 약간 낮지만 우도는 훨씬 높고 2번 가설에 비하면 우도는 약간 낮지만 사전 확률이 훨씬 높아서 우도와 사전 확률을 종합을 하면 1, 2, 3번 가설 중에 3번 가설이 사후 확률이 가장 높아서 많은 피험자들이 3번 가설을 채택하게 될 거라고 이제 베이지안 식으로 추론하면 그렇게 되고요. 실제 실험 결과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3번 가설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이 실험이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 베이지안 통계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일반인들도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베이지안식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실험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지안 추론을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예시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의 연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기독교의 교리를 펴낸 책이 천주실이죠. 한문본 천주실이는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 1609년에 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 1868년에 꽤 내용이 많이 고쳐져서 다시 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쳐진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이 명판본에서는 상제였는데 청판본에서는 천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이제 이렇게 그 교회사 학계에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한글본 우리말로 번역된 천주시리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책이 언제쯤 간행됐을지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을 상제라고 하지 않고 천주라고 하고 이런 걸로 봐서 이거는 명판본이 아니라 청판본 한문 천주시리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글본 천주시리가 언제쯤 나왔을까라면 그 교회사 학계에서는 이 1868년에 한문본 청판본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 한국에 이렇게 도입되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릴 테니까 빨라도 1870년대 초반일 거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한국의 선교 상황을 보면 그렇게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을 것 같지는 않고 1870년대나 80년대쯤에 간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사학적인 관점에서의 천주시리 간행 시기에 대한 사전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1880년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 앞뒤 10년 정도라고 이 사전 확률 분포를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연대가 불분명한 국어사 자료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 국어사 자료의 연대가 언제일지를 추정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딥러닝 모델의 MA, Mean Absolute Error가 한 13.2년쯤 됩니다. 상당히 정확한 겁니다. 국어사 전문가들도 이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추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모델은 인풋을 300자기로 끊어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본 천주시리가 꽤 양이 길기 때문에 이걸 300자 단위로 끊으면 156개의 샘플이 나오고요. 이 156개의 샘플을 제가 만든 딥러닝 모델에 넣었더니 이 아래쪽과 같은 히스토그램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은 1896년이고 표준 편차가 한 14.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제가 박진호가 만든 딥러닝 모델로 이 한글본 천주시리의 연대를 추정해 본 결과 평균 1896년이고 표준 편차 14.5년. 그러면 이건 라이클리후드 펑션, 우도 함수인데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글본 천주시리의 간행 연대를 언제라고 볼 거냐? 박진호가 만든 딥러닝 모델에 넣었더니 1896년이라고 하잖아. 1896년으로 생각하자라고 이것이 바로 최대 우도 추정의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점추정을 할 수도 있지만 1896년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구간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이 원래 교회사학계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전 확률 분포 1880년을 중심으로 한 종 모양의 확률 곡선이고요. 파란색이 바로 이 제가 만든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만든 라이클리후드 펑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빈도주의 통계학이 아니라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이 둘을 절충해서 약간 중간적인 답을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156개의 샘플은 꽤 많은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도 데이터가 영향을 더 많이 미쳐서 사전 확률보다는 이 사후 확률 분포 초록색의 사후 확률 분포가 둘 중에 사전 확률 분포와 우도 함수 중에는 우도 함수 쪽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한 것은 교회사학계 사전 확률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국어학이든 어느 학문 분야든 이렇게 베이지안의 추론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어떤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관찰하기 전에 사전 확률 분포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와 고려해서 사후 확률 분포를 얻는 이런 방식으로 추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절로 들어가서 이 레이지안 추론을 이용해서 언어 현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남짓과 일본어의 아말이 양쪽 다 비슷한 변화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났는데요. 언어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짓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또는 쯤이라는 말이 또 어림수 표현인데, 이것이 항상 10명쯤, 10개쯤, 1시간쯤 이런 식으로 수량 표현과 항상 공기를 해서 나타내는데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그 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이 있기보다 약간 좀 불명확할 때 이 쯤이라는 말을 자꾸 쓴다. 그러니까 이 쯤은 어림수 표현인 모양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X쯤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 수량을 자기가 관찰해봤더니 그 실제 수량이 X보다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데이터를 다 관찰했다고 하면 그러면 요쯤이라는 거는 초과 어림수 표현이라는 가설하고 데이터가 어긋나죠. 초과 어림수 표현이라면 항상 초과했을 텐데 미달도 있으니까 또 미달 어림수 표현이라는 가설도 데이터와 어긋나기 때문에 기각되고 이 X쯤은 이 X가 기준 수량이 실제 수량보다 초과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는 중립 어림수 표현이라고 결론 짓게 되겠죠. 어린아이 언어 습득 과정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무의식 중이건 의식 중이건 이런 추론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X 남짓이라는 말을 이제 어린아이가 들었을 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자기가 X 남짓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실제 수량과 X를 비교해 봤을 때 실제 수량이 모두 다 X를 초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가설 중에는 미달 어림수 표현은 데이터 어긋나니까 이미 기각됐고요. 두 가지 가설이 남습니다. 초과 어림수 표현이라는 가설이 가설 1이고 중립 어림수 표현이라는 가설이 가설 2입니다. 이 두 가설은 데이터와 어긋나진 않죠. 근데 데이터와의 부합도만 고려하면 가설 1이 더 높죠. 근데 기성세대는 근데 둘 중에 사전 확률의 관점에서는 초과 어림수 표현이나 미달 어림수 표현이라는 개념보다는 중립 어림수 표현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쉽고 더 자연스러운 컨셉이기 때문에 사전 확률은 가설 2가 더 높을 것입니다. 근데 기성세대는 원래는 사전 확률이 얘가 중립 어림수 표현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자꾸 많이 X 남짓을 제가 100번, 200번 관찰했는데 모두 다 X를 초과했다. 그러면 이건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데이터, 우도를 중시해서 가설 1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서 X남짓이라는 용례를 별로 많이 접하지 못하고 아주 적은 수만 접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데이터 양이 너무 적을 때는 사전 확률이 데이터를 압도하잖아요. 그럼 사전 확률은 중립 어림수 표현이라는 가설 1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X남짓에서 데이터를 조금밖에 관찰을 못해서 중립 어림수 표현이라는 가설을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가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남짓이란 말을 조금밖에 못 들었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가설의 전제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결 21 코퍼스라고 고려대학교하고 언론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꽤 긴 시간 동안에 그 신문 데이터를 코퍼스로 구축을 한 게 있고 그걸 인터넷에서 이 단어의 빈도 추이를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의 빈도 추이를 조사를 해본 결과 2000년대에 상당히 경향적으로 이렇게 남짓의 빈도가 하강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 데이터가 부합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다른 어림수 표현, 약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뭐 경향적으로 내려간다거나 올라간다고 할 수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림수 표현은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데 남짓은 경향적으로 빈도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비해서 젊은 세대는 남짓을 별로 자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확률이 크게 작용해서 중립 어림수 표현이라는 가설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 형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껍다, 얇다라는 단어를 접한 어린아이들은 이것이 두껍다는 뭔가 크기가 큰 거고 얇다는 크기가 작은 건데 어떤 모양의 물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의 가설. 첫 번째 가설은 넓적한 물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뭐 넓적한 물체든 원통형의 기다란 물체든 상관없이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가설이 가설 2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설의 사전 확률을 비교해 보면 가설 1은 좀 더 사용 제약이 좀 심하고 좁은 스페시픽한 가설이고 가설 2는 이 두껍다 얇다가 좀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가설이니까 좀 더 내처럴 컨셉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2가 사전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성세대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두껍다 얇다라는 말을 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접해봤는데 모두 다 넓적한 물체에만 적용했지 가늘다랗고 기다란 물체에 적용한 사례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럼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우도는 그러니까 가설 1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과 우도 중에 우도가 사전 확률을 압도해서 사후 확률도 가설 1이 더 나은 가설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젊은 세대는 이 두껍다 얇다를 접한 경험이 기성세대에 비하면 데이터 양이 좀 적은데 모두 넓적한 물체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고 치면요. 그러면 가설 1과 가설 2 중에 우도가 가설 1이 더 높긴 하지만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우도보다는 사전 확률이 더 크게 작용해서 가설 2를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언어 현상에는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조기 영어 교육을 많이 받고 영어에서 thick, thin은 한국어의 두껍다, 굵다 양쪽에 다 쓰이다 보니까 영어가 간섭을 일으켜서 한국어의 사용에도 영어식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작용했다기보다 두 가지가 같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 가설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이제는 굵다라는 말은 액티브하게 쓰지 않고 원통형의 물체든 넓적한 물체 다 두껍다, 얇다를 쓸 거 아니에요. 따라서 두껍다의 사용 빈도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굵다와 두껍다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젊은 세대는 양쪽 다 두껍다를 쓰니까 그래서 물결 21 코퍼스에서 보면 두껍다의 용례가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척도 명사인 두께도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얇다나 굵다는 물결 21 코퍼스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서 비교해 볼 수 없지만 굵기, 직경, 지름 같은 좀 관련된 다른 말들은 보면 경향적인 상승이나 하강은 없이 그냥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두껍다와 두께, 하여튼 두껍다가 사용 빈도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색채 형용사인데요. 색채 형용사를 설명할 때 가장 참고가 많이 되는 것으로 최근에 이제 서양에서 Rational Speech Act 이론, RSA 이론이라는 게 나와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담화 상황에 세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그림 중에 A 상황입니다. 파란 네모, 파란 원, 녹색 네모 세 가지가 있는데 실험을 할 때 화자하고 청자가 있는데 화자한테는 너는 네 개의 단어만 선택할 수 있다. 그 네 개 중에 하나의 단어를 선택해서 근데 어떤 물체를 가리켜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당신이 그 단어로 어떤 물체를 가리켰는지 청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B번은 literal listener인데요. 화자가 blue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청자는 지금 상대방이 말한 blue라는 말이 어떤 물체를 가리키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건데 셋 중에 녹색 네모는 탈락이죠. 데이터와 부합되지 않으니까 후보가 두 개가 남습니다. 파란 네모와 파란 원이 남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니까 파란 네모 0.5, 파란 원 0.5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리터럴 리스너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C번은 이제 화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화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리키고자 하는 물체가 먼저 정해지고 그 물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우선 화자가 파란 네모를 가리키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네 개의 단어 중에 서클이란 단어하고 그린이란 단어는 쓸 수가 없죠. 자기가 가리키려는 물체하고 어긋나니까. 쓸 수 있는 단어는 지금 후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블루하고 스퀘어가 있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0.5, 0.5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자가 가리키려는 물체가 파란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역시 그럴 때도 그린하고 스퀘어는 탈락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후보가 블루와 서클 두 가지가 있는데 블루와 서클 중에 어떤 거를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서클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면 지금 가리키는 물체 후보 셋 중에 서클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로써 가리키는 물체가 무엇인지 청자가 100%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성공 확률이 1입니다. 근데 비해서 블루를 쓰면 이 말이 가리킬 수 있는 물체 후보가 두 개가 있죠.
따라서 화자가 자기의 의도대로 알아챌 수도 있지만 엉뚱한 다른 물체를 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성공 확률이 0.5입니다. 그래서 서클을 썼을 때 의사소통 성공 확률이 1이고 블루를 썼을 때도 의사소통 확률이 0.5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지금 실험의 세팅이 가급적인 의사소통이 성공하려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합리적인 화자라면 블루보다는 서클을 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성공이 2배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 화자가 블루를 선택할 확률보다는 서클 선택할 확률이 2배가 돼서 0.33 대 0.66이 됩니다. 예. 반대로 녹색 네모를 가리키고자 할 때도 그린하고 스퀘어를 쓸 수 있지만 그린을 쓰면 성공 확률이 1이지만 스퀘어를 쓰면 0.5니까 역시 2배가 돼서 역시 그린을 선택할 확률이 0.66, 스퀘어를 따라 0.33이 됩니다. 이게 화자에 대한 모델이고요. 그럼 이제는 청자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화자와 청자가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추측을 해야 되는 눈치 게임이거든요. 근데 리터럴 리스너는 화자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선택했을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너무나 단순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B의 리터럴 리스너는 실제 청자의 행동을 포착하기엔 너무 역부족이고요. D번에서 말한 프라그마틱 리스너가 바로 이런 화자를 고려하는 좀 더 이제 정교화된 모델인데요. 이 청자 입장에서요. 화자가 블루라고 발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루라는 말을 들었고 화자가 가리키고자 하는 물체가 무엇이었을까를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게 이 청자의 임무입니다. 근데 가리키는 사물이 만약 파란 원이었다면 화자는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블루보다는 서클을 선택했을 확률이 높겠죠. 0.33 대 0.66입니다. 근데 가리키는 사물이 파란 네모라면 블루와 스퀘어를 선택했을 확률이 똑같이 0.5죠. 근데 요거를 이제 베이즈 정리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 D는 관찰된 데이터고 H는 이 데이터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한 가설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는 우리가 관찰했고 조건부 확률이죠. probability of H given D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모의 D의 확률이 오고요. 분자의 그 H와 D의 교집합 확률이 joint probability가 오는데 이거를 우선 H의 사전 확률 곱하기 H가 주어졌을 때 D의 확률 이것이 likelihood입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과 우도의 곱으로서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화자가 말한 게 블루였다는 걸 전제로 할 때 화자가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파란 네모였을 확률은 분모 자리에 P 블루가 오고요. 분자 자리에 P 파란 네모 곱하기 P probability of blue given 파란 네모가 되고 이거는 0.33 곱하기 0.5 이렇게 되고요. 화자가 블루를 발화했을 때 가리키고자 하는 물체가 파란 원이었을 확률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차이 나는 부분이 위에 거는 0.5, 아래 거는 0.33. 바로 이 부분만 차이가 나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자 입장에서 화자가 블루라고 발화했을 때 화자가 가리키고자 하는 물체가 뭐였을까? 후보가 두 개가 있는데 파란 네모일 확률 대 파란 원일 확률은 0.5 대 0.33. 즉 0.6 대 0.4가 돼서 합리적인 청자라면 블루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를 파란 원보다는 파란 네모라고 해석하는 게 무세한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 실험 결과와도 부합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어 색채 형용사에 이 로직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타가 아직 블루와 그린을 포괄하고 있고 초록색, 녹색이라는 한자어도 지금 구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시다. 담화 상황에 블루인 물체도 있고 그린인 물체도 있는데 화자는 색채어를 써서 이 중에 어떤 한 물체를 가리키고자 합니다. 화자가 그린인 물체를 가리키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화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색채어는 파라타도 있고 녹색, 초록색도 있는데요. 초록색이란 말을 쓰면 의사소통 성공 확률이 1이고요. 파라타를 쓰면 지금 그린 물체인지 블루 물체인지 청자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의사소통 성공 확률이 0.5고 따라서 이 화자 입장에서는 그린 물체를 가리킬 때 파라타를 쓰는 것보다는 초록색을 쓰는 것이 의사소통 성공 확률이 2배 높으니까 0.34 대 0.66이 됩니다. 그러면 청자 입장에서는 화자가 파라타라는 말을 했는데 가리키는 물체가 그린일까 블루일까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블루일 확률과 그린일 확률 이 비율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아까 RSA의 실험과 논리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 블루 물체를 가리킬 때 한자어 청색을 쓸 수도 있고 파라타를 쓸 수도 있는데 그 둘이 0.5라고 하면 이 둘의 확률이 0.5 대 0.33이 돼서 0.6 대 0.4가 됩니다. 그런데 녹색은 초록색이란 말을 구어에서 많이 쓰지만 청색이란 말은 문어에서는 쓰지만 구어에서는 잘 안 쓰죠. 따라서 화자가 블루 물체를 가리킬 때
청색을 선택할 확률보다는 파랗다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5대 5가 아니라 3분의 2대 3분의 1이라고 하면 이 둘의 확률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자 입장에서는 파랗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린일 확률보다는 블루일 확률이 점점 더 훨씬 높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파랗다가 그린 물체를 가리키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급기야 이제는 그린을 나타낼 때는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랗다의 의미가 블루로 축소되는 이 과정에는 바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러한 눈치 게임이 작용을 하고 베이지안 추론이 그 바탕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제 동료 교수와 겪은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시간부사 나중에, 영어의 later죠. 이거는 현재 이후에 어느 시점이든 괜찮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자. 그럼 이게 오늘 이후 시점에 몇 시간 뒤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날, 내일이나 며칠 뒤일 수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있다라는 말은 later이지만 today, 오늘 안에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과거시의 전에와 아까도 비슷한 관계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점심 회의가 끝나고 헤어질 때 갑 교수가 을 교수한테 나중에 또 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을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오늘 저녁 회의 때 또 만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갑 교수가 예, 제 말이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의사소통에서 약간 삐그덕거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은 나중에 봅시다라고 한 말이 오늘 나중에 그러니까 몇 시간 뒤인 저녁 때 보자라는 말 뜻으로 말한 거였는데 을 교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거를 오늘이 아니라 며칠 뒤에 보자는 말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오늘 저녁 때 또 볼 텐데 왜 나중에 보자고 하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사전적 의미는 꼭 오늘뿐 아니라 오늘일 수도 있고 오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잘못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을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갑의 말이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이라고 을 교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을 교수의 머릿속에서는 만약에 오늘 몇 시간 뒤에 저녁 때를 가리킬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부사 후보로는 나중에와 이따가가 있는데 나중에를 쓰면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따가를 쓰면 확실하게 오늘이잖아요. 따라서 둘 중에 이따가가 더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갑 교수가 이따가를 안 쓰고 나중에를 썼다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을 의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면 이 을 교수의 머릿속에서 진행된 그 추론 과정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RSA 이론의 추정, 베이지안 추론과 논리적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을 교수가 제가 알기로는 베이지안 통계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베이지안식 추론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일상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의미의 인플레이션. 화자가 나 요즘 힘들어서 죽겠어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청자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는 피곤하다. 가설 2번, 그는 매우 피곤해서 약간 병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그는 지금 사망 직전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가설인데요. 사전 확률을 놓고 보면 가설 1이 제일 높고 가설 3이 제일 낮죠. 근데 우도, 그러니까 이 화자의 발화와의 부합도, 매치는 가설 3이 제일 높고 가설 1이 제일 낮습니다. 아까 말한 리터럴 리스너 입장에서는 우도만 고려해서 지금 상대방이 사망 직전이구나, 부의금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프래그마틱 리스너라면 우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사전 확률과 같이 종합을 해서 사후 확률을 고려할 텐데요. 가설 1은 사전 확률은 높지만 우도가 낮죠. 그냥 평범하게 피곤할 때 피곤해서 죽겠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가설 3은 우도는 높지만 사전 확률이 너무 낮죠. 피곤해가지고 과로로 죽을 지경인 일이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지금 상대방이 말하는 얼굴이나 모습 봤을 때 사망 직전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 2는 사전 확률도 꽤 높고 우도도 꽤 높아서 종합을 하면 세 가지 가설 중에 사후 확률이 가장 높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는 거죠. 즉 화자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청자는 그 표현이 나타내는 사태가 사전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걸 고려해서 그거보다는 약간 애누리해서 그보다는 약간 완화시켜서 해석하는 게 우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사전 확률은 훨씬 높기 때문에 좀 더 애누리한 해석을 선택하게 된다. 의미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데는 이런 역시 베이지안적인 추론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짜나 정말류 부사를 왜 쓰느냐. 네. 아까 방금 말했듯이 극단적인 표현,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쓰면 상대방이 애누리 해석하기 십상이죠. 그럼 화자 입장에서
나는 진짜 지금 피곤해서 사망 직전이라고 할 때, 요즘 노동자들이 진짜 이게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과로로 이제 사망하기 직전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근데 노동자들이 지금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아무 책략 없이 그렇게 말하면 청자는 그걸 애누리해서 해석을 할 테니까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럴 때 진짜 정말이라는 말을 추가하는 건 뭐냐면, 야, 내 말 애누리해서 해석하지 말고 리터럴하게 해석해라. 베이지안 추론을 하지 말고 최대 우도 추정을 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청자 입장에서도 그 상대방이 진짜 정말이라는 말을 써서 리터럴하게 해석하라고 시그널을 주긴 좋지만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정말 쩐더마 혼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부사가 쓰이는 동기도 이런 베이지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제 발표에 따르면 사람은 베이지안 통계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베이지안 추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뿐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의 각 전제인데요. 그 심리학자 데니얼 카네만 이제 인간의 경제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요인을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디스크라이브를 할 텐데, 스티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수줍음을 많이 타고 그리고 막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질서정연한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직업이 도서관 사서하고 농부 둘 중에 어느 쪽일 것 같냐라고 물으면, 이제 이런 미국에서 진행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서네, 이 사람 사서가 딱이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직업 인구를 보면 사서보다 농부가 20배가 더 많거든요. 이걸 베이스 레이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베이스 레이트는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들은 디스크립션만 보고서 스티브는 사서일 거라고 추정한 거죠. 일종의 최대 우도 추정을 한 겁니다. 근데 베이지안 추정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 디스크립션은 사서에 더 어울리지만 우리 미국에는 사서보다 농부가 20배나 더 많다는 걸 고려하면 스티브는 그래도 농부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답을 하는 게 제대로 된 베이지안 추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베이지안 추정을 하지 않고 그냥 디스크립션만 고려해서 사서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네만은 베이지안 추정을 해야 옳은데 베이지안 추정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못 추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지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한 거와 카네만이 말한 게 서로 좀 어긋나는 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베이지안 추정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하는가. 근데 이제 지금 농부 대 사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비율인가, 이 문제를 따질 때는 사실 이걸 고려했어야 마땅한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에 거기서 미치지 못한 거죠. 베이스 레이트에 대해서. 그럴 때는 카네만 생각대로 최대 우도 추정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들었던 예들은 사전 확률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생각이 미치는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베이지안 추정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네만의 주장하고 제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 둘 다 양립 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사람들은 어떨 때 베이지안 추정을 쓰고 어떨 때 최대 우도 추정을 쓰는가, 거기에 대한 인지적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실 것 같으니까 질의응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굵다 이런 말씀 안 쓰실 것 같아요. 딱 이제 두껍다만 쓰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요. 말이 그렇게 불안하잖아요, 제 나오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말이 언제부터 파란 거, 블루, 녹색, 그거를 시작해서 그 전에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강안에 오면 기장에 이제 과일을 따라갔는데 블루 애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파란 사과니까 그 영어가 원어민인 사람들 블루 애플이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새 영어를 일찍부터 가면 오히려 블루하고 그린의 구별이 더 심해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주제가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라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교통 신호등에서 레드 라이트는 빨간불이라고 하고
옐로우 라이트 노란불이라고 하는데 그린 라이트를 파란불이라고 흔히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그 교통 신호등 체계가 도입됐을 무렵에도 여전히 그린을 파랗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런 위화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아오 신고, 그린 라이트를 아오 신고라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한국도 일본도 점점 파란타라는 말과 그린이라는 말이 딱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위화감을 사람들이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한테 교통신호등을 가르칠 때 파란불일 때 건너고 빨간불일 때 멈춰야 돼 라고 가르치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니 제가 신호등 가봤는데 녹색 신호는 봤는데 파란불은 본 적이 없는데요. 녹색불은 봤는데 이런 말이 자꾸 나와서 어린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나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큰일이니까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파란불이라고 하기보다는 녹색불이라는 용어를 써서 어린아이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과 블루를 구별해서 파란색과 녹색으로 구별하는 거에 한국인들이 예민해진 시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한국의 교통신호등 체계가 도입되고 나서 현재 사이에 최근 몇십 년 사이, 100년도 채 안 되는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일본도 아오신고라는 말이 이제 교통신호등 체계가 들어왔을 때는 아오이라는 말이 그린을 가리키는데 위화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오신고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점점 그린은 미도리라는 말을 쓰고 아오이는 점점 블루 쪽으로 좀 축소가 돼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따라서 일본에서도 교통신호등의 그린 라이트와 아오신고란 말 사이에 괴리가 점점 좀 신경이 쓰이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말을 바꾼 게 아니라 교통신호등의 그 그린 라이트를 그린과 블루의 중간쯤 되는 애매한 색깔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파란불이라는 말과 그린라이트, 이 언어와 실제 사이의 괴리가 점점 신경이 쓰여서 일본은 실체를 바꾸고 한국은 말을 바꿔서 실체와 말의 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노력이 일어난 게 오래전이 아니라 최근인 걸 보면 이제 신생일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제 원래 우리말로 녹색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파랗다, 푸르다라는 말이 그린과 블루를 다 아우르는 역할을 했고 그린만을 지칭하는 색채어가 우리 고유어로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자어로는 생겼지.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아까 남짓하고 굴다 예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 전제가 하나는 보다 넓은 개념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례를 적게 접했기 때문에 굵게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모든 젊은 세대가 사실은 남짓이나 두껍다라는 걸로 갔어야 되는데 왜 유독 이 세대가 저희도 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저희도 남짓을 이렇게 좀 넓게 썼어야 되는데 왜 보다 세부적인 개념으로 고착화됐는지가 설명 혹시 안 되는 게 여쭤봅니다. 이제 언어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한테 제일 좀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근데 발음의 변화도 원래 변화 전의 발음보다 변화 뒤의 발음이 더 편하게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 D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G 발음이 편하니까 조음적 편의성을 위해서 바꿨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D보다 G가 발음하기 편한 거야 먼 고대인이나 중세인이나 다 마찬가지일 때 그 사람들은 왜 꾹 참고 D라고 힘들게 발음하다가 왜 17, 18세기의 사람들만 참을성이 부족해서 왜 G라고 바꿨느냐 이제 동일한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왜 사람들이 D가는 발음하기 힘든 걸 참고 발음하다가 왜 특정 시기에만 그 참을성이 부족해졌느냐? 그거는 언어학자들이 좀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약간 유행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D라고 발음하다가 난 D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G라고 발음할래라고 하는 모험적인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조금은 있었을 텐데 과거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쟤는 왜 발음 이상하게 해?라고 별로 그 사람의 그 발음 행동이 확산되지 안 됐는데 17, 18세기 어느 유럽에는 누가 G라고 발음했는데 그 발음 좀 패셔너블하네? 또는 발음하기 편하고 좋네?
그 발음한 사람이 또 인기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발음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여러 가지 우연적인 언어 외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남짓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남짓의 사용 빈도가 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높아서 데이터가 양이 충분하니까 이제 그래도 우도가 힘을 발휘했는데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유난히 남짓의 빈도가 하락을 해서 젊은 세대는 많이 접하지 못해서 사전 확률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 추측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강연 재밌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많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이제 약간 베이지안적인 최근에 일어난 변화들을 주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접근법으로 최근에 일어난 어떤 말의 사용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제 애가 좀 어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뭐 말을 좀 다르게 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려? 하는 우리 땐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게 너 내 집에 놀러 올려? 내 집에서 자고 갈려? 라는 식으로 뭐 쓰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대학생들은 나 오늘 친구랑 같이 뭐 영화 봤어 아니라 친구랑 같이 영화 봤음 뭐 이렇게 말을 끊는 그랬음 이때 어땠음 이렇게 말을 끊는 게 그냥 일상 대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베이지안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특정 사례만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사실 남짓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걸 좀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빈도가 작아지니까 그리고 뭐 약이라든지 쯤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쓰니까 약간 그냥 혼동에 되는 게 아닌가. 남짓이라는 거는 빈도가 작아지고 약 이런 거는 그냥 많이 쓰니까는 잘 안 쓰는 단어에 대한 그게 좀 혼란스러워지는 그래갖고 그것도 그냥 약간 약과 비슷한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원인 결과 베이지안에서 그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다 하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이제 뭐 언어 현상 모든 언어 현상을 베이지안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무모한 거고 어떨 때는 베이지안적 설명이 아닌 다른 방식의 설명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분명히 그 적용 영역은 제한돼 있지만 오늘 제가 예시로 든 거에 그치지 않고 꽤 많은 현상을 베이지안적으로 꽤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학들이 그런 사례를 더 많이 찾아서 언어의 그래도 꽤 상당한 부분을 베이지안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저도 이제 언어학계에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의 이러한 이제 도전에 많은 동학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더 많은 걸 발굴해서 이제 1, 2년 뒤에 나올 책에도 더 많이 풍부하게 사례를 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을 내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건 베이지안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유명한 게 뭐 my wife를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누라에 대해서 철학자들 사이에 논쟁까지도 벌어질 정도인데요. 근데 전 세계 언어를 보면 그냥 영어의 my에 해당하는 나의, 내에 해당하는 말을 써야 될 경우에 대신 our에 해당하는 말을 쓰는 언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이나 뭐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어나 중국어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럴 때 우리를 쓰는 게 한국어가 좀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조기 영어 교육으로 영어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좀 소수의 언어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그 전 세계 언어의 다수의 그 패턴에 굴복해서 이제 한 어느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없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누라, 뭐 우리 집이라고 했던 게 몇십 년 뒤에 내 마누라, 내 집이라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왜냐하면 그게 더 언어 표현과 의미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이제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를
여러 남편이 공유하는 아내가 아닌 그냥 일부 일처제 하의 아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습이라든지 뭐 뭔가 좀 더 많은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 좀 더 이제 리터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뭐 상당히 흔한 일이고 쉽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종결을 했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지금 금방 답변이 생각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하신 게 이제 베이지안 추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베이지안 추론, 아까 베이지 정리라든지 베이지 통계학의 여러 가지 이론은 뭐 원인이나 결과 같은 그런 개념하고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꽤 많은 인문학자들, 철학자들은 그거를, 그러니까 결과를 우리가 관찰하고서 그 결과를 낳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론할, abduction, 일종의 abduction이죠.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더 인지적으로 흥미로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베이지안 추론의 전형적인 예는 결과를 관찰하고서 결과의 원인을 추측하는 데 쓰이는 거고, 오늘 제가 든 예시들도 주로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원인을 관찰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추론하는 거는, 만약에 그런 데 관심이 있다면 베이지안 이론보다는 다른 이론, 뭐 그냥 주류 빈도주의 통계학이나 뭐 면역적 추론이라든지 다른 이론이 또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이론은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추측하는 데 적합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현상에 적용할 때는 이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잘 따져가지고 이제 아마 해야 될 거고, 그걸 잘못 적용하면 좀 결과가 이상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베이지안 추론을 특정 현상에 적용할 때 누구나 다 항상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계속하면 안 되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그냥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베이지안 추론을 물론 많이 쓰는데 그거하고 조금 더 다른 느낌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여쭤보는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 사전 확률의 문제에서 앞에서 중립적인 거가 가장 자연스럽다, 그거의 근거가 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천주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사전 확률은 이제 아마 거기 나온 여러 가지 단어나 이런 걸 갖고 추정하신 거겠죠, 이 머신러닝 이용해서.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베이스한 정보를 갖고 다시 이제 맞춰서 상황을 만들어낼 때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옮기셨는지 설명 안 해주셔서 그런 거가 이 정량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문제로. 예,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게 사전 확률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 부분은 그건 객관적인 논거를 들어서 논증하지 않고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면이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시 사용 빈도. 그러니까 어림수 표현 중에 중립 어림수 표현, 초과 어림수 표현, 미달 어림수 표현 중에 전 세계 언어에 일단 타입 프리퀀시로 어떤 말이 제일 더 흔한가, 더 드문가, 이것도 고려할 수 있고, 실내 토큰 프리퀀시로 이제 대규모 언어 데이터에서 중립 어림수 표현이 더 자주 쓰이나, 초과 어림수 표현이나 미달 어림수 표현이 자주 쓰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충분히 짐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조사한 걸 보면 중립 어림수 표현이 타입 프리퀀시든 토큰 프리퀀시든 셋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림수 표현 중에 세 가지 유형 중에 중립 어림수 표현을 가장 그래도 자주 쓰고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고 자연스러운 컨셉이다 하는 거는 그런 빈도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주 시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교회사 연구자들이 되게 통계학적인 식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글본 천주시리는 대략 1870년대나 80년대쯤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1870년부터 한 1890년. 그러면 그리고 이제 중심면은 이제 중앙값 또는 평균값은 18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규분포라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평균이 1880이고 표준 편차를 몇이라고 했을 때 이 교회사 연구자들의 그 가설과 제일 부합되는가를 통해서 이제 트라이 앤 에러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4나 5 정도로 했을 때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인데 교회사 연구자들이 1870년에서 1890년 사이로 추정하는 교회사 연구자들의 그 가설과 통계적으로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 확률 분포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그 연대 추정 모델을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고요. 그러니까 천주시리의 어떤 부분은 연대가 굉장히 이른 약간 의고적인 보수적인 언어 모습을 보이는 패시지가 조금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데이터가 1890년대에 아주 집중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히스토그램과 가장 부합되는 정규 분포 모델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1896.21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를 한 14.59로 했을 때 요 히스토그램과 가장 가까운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라이클리후드 펑션인 거고, 근데 이제 요즘에 뭐 R이나 뭐 이런 통계 패키지를 쓰면 이런 사전 확률 분포와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 사후 확률 분포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서 그래프까지 그려주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후 확률 분포를 산출을 한 것입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마지막 갑자기 부담스럽네요.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오늘부터 제가 언어 생활에서 베이지안적 추론을 내장화해서 선생님의 이론이 성장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그 라이클리후드 우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확인하려고 여쭙는데 그 우도 개념을 설명하실 때 동전 던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관찰된 확률 뭐 이렇게 처음에 받아들였는데 아까 나중에 이제 의미 인플레이션 설명하실 때 뭐 피곤하다, 병날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이거 할 때는 보면은 우도를 리터럴 미닝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의 원래 개념이 양쪽을 다 포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원래는 관찰된 빈도 기반한 확률인데 언어의 모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형해서 적용을 하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간단히 답하자면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에서 말하는 라이클리후드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관찰된 데이터인데 되게 통계학에서는 그 관찰된 데이터도 수량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이 통계적인 계산에 곧장 쉽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베이지안적인 이론을 언어 현상에 적용할 때는 언어 현상 중에는 곧바로 수치화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라이클리후드 개념을 언어에 그러니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할 때는 그 상대방이 한 말을 리터럴하게 축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귀로 듣고 관찰한 데이터니까 그것과 가장 부합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도한 제가 들은 말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도한 의미를 추론해야 되는데 그 의도한 의미는 리터럴 미닝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에 제일 부합되는 추론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량화하지는 않았지만 그 통계학의 라이클리후드 개념을 언어 커뮤니케이션에 약간은 변형시켜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늦어져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뜻깊은 강의 해주신 우리 박준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